안녕하세요. 전 50대 남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20대는 시속 20km, 30대는 시속 30km, 저 같은 50대는 하루가 시속 50으로 지나가야 하는데 전 반대입니다. 가끔은 시계가 고장 났나 들여다보기도 하네요. 한가한 남자의 하소연은 아니고요. 어느 날 벼락을 맞은 것처럼 인생이 바뀌었다면 그 후 어떨 것 같으세요? 어쩌면 전 운명의 장난, 그 한가운데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 출생부터 평탄치가 않았어요. 위로 누나 5에 막내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네, 귀한 아들 맞아요. 어머니의 당신 목숨보다 귀하다는 말 수도 없이 듣고 자랐으니까요. 아버진 제가 어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아버진 돌아가시고 사춘기가 되니까 제 처지가 못 견디게 민망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어머니, 누나들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언제까지 날 아기 취급할 건지 그때부터 집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오죽하면 부모님한테 혼나고 종아리 맞았다는 애가 부러울 지경이었어요. 전 혼나지도 않고 자라서 학교에서 처음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충격으로 오줌까지 싼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또 20대 청년이 되니까 웃지 못할 일도 생기더라고요. 친구들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으면 저한테 왔어요. 동빈아, 네 누나들 좀 빌리자. 혜정이랑 그만 끝내고 싶은데 핑계가 없잖아. 나 누나 5명 있다고 해도 되지? 그런 거 나 모르게 해라. 약 올리냐? 연애 한번 못 해본 친구한테. 약 올리기는 무슨... 야, 미치겠다니까.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떨어져서 그래. 고맙다 동빈아. 큰 누나 이름이 뭐랬지? 필람? 웃지 못할 에피소드였죠. 누나들 이름도 동생은 꼭 아들 낳아야 한다고 사납게 지었어요. 큰 누나 필람으로 시작해서 필순까지 남동생 보라고 그랬대요. 막내 누나 이름은 딸은 이제 끝나자는 뜻으로 지었고요. 누나들 다 한 성깔했고 어머니도 목소리가 크셨어요. 귀한 아들이라고 하도 유난을 부리셔서 어딜 가도 전 존재감이 뚜렷했죠. 전학을 하면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저 잘 부탁한다고 선생님들한테 떡을 돌리고 애들한텐 꼭 빵이랑 우유를 돌렸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애들이 저를 엄청난 부잣집 아들로 오해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학교에 떡이랑 빵 돌리지 학용품도 최고급에 도시락 반찬도 화려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다 누나들의 초라한 도시락을 대신한 거였어요. 큰 누나는 저랑 10살 넘게 차이가 났고 제가 중학교 때 회사를 다녔는데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더라고요. 한 번은 슬쩍 보니까 북어에 고추장 슥슥 묵히더니 그거 달랑 싸서 출근하는 걸 봤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식이었어요. 6째, 막내 아들이자 외아들인 저는 무조건 최고급에 좋은 거, 누나들은 저 해주고 남은 거 아니면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우리 집 규칙이었죠. 우리 가족만 사는 세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건 저한테 독이 됐어요. 솔직히 장가들기엔 제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동네엔 우리 집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짝사랑하던 여자애한테 입도 뻥끗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렸죠. 딸 있는 집은 행여 저 집 아들이랑 엮이면 안 돼. 고생길이 훤하다니까. 동빈이 엄마 깐깐한 거 알지? 아들 일이라면 무조건 쌍심지부터 켜잖아. 며느리를 얼마나 잡겠어? 안 그래? 누가 아니래? 우리 딸들한테도 단단히 일러뒀어. 저 집 아들이랑은 말도 섞지 말라고. 게다가 친구들은 사귀던 여자랑 헤어지고 싶을 땐 꼭 제 핑계를 댔습니다. 누나 5명 있다고 하면 여자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간대요. 한 번은 술집에 따라가 친구가 애인이랑 헤어지는 걸 몰래 지켜봤죠. 혜정아 미안하다. 나 사실 외동 아들이라는 거 뻥이야.
위로 누나들이 있어. 그런데 좀 많아. 전 여자 표정을 유심히 봤죠. 어떻게 반응하나 궁금해서요. 그 여잔 엄청 놀라더라고요. 약간 겁까지 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자그마치 5명. 나 6째고 막내 아들이야. 뭐? 야, 그런 건 사귀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위로 누나를 5이나 둔 주제에 나한테 연애를 걸어? 네가 그랬지? 결혼할 여자 아니면 안 사귄다고. 엄청 진지한 놈인 줄 알았는데 순 사기꾼이잖아. 야, 이 사기꾼이란 말은 심하지 않았냐? 내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 그건 네 사정이고 오늘부로 너랑 나는 끝이야. 완전 쫑이라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대충 예상은 했지만 현장을 실제로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얼이 빠졌고 친구 녀석은 실은 여자 떼어냈다고 좋아했어요. 기분 좋다고 한 턱 내겠다고 해서 술을 엄청 마셨죠. 제 앞날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아니, 연애는 할 수 있을까?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사실 전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누나들 5에 여자라면 진저리가 쳐졌어요. 끊이지 않는 수다에 머리채 잡고 싸우는 날도 많았고 누나들 귀에 눌렸다고 할까요? 질렸다고 할까요? 여자에 대한 신비감, 환상 같은 게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연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닌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컸어요. 사위들은 눈 2개, 코랑 입 하나씩이면 결혼 허락이 떨어졌는데 제 미래의 아내는 아주 까다롭게 고를 모양이었습니다. 난 동빈이 섹시되래. 조건 다 볼 거야. 인물, 집안, 학벌, 머리 좋은 것까지 다 볼 거라고. 치열 있지? 이빨 가지런하게 나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 오복이 왜 있겠어? 누나들이라도 어머니를 말리고 현실을 보게 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더 열을 올렸어요. 맞아, 엄마. 대충 지들끼리 좋아한다고 엮어주면 안 돼. 내 친구 선재 있잖아. 걔네 오빠 이혼했잖아. 이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글쎄, 여자 집에 빚이 엄청 많은데 그걸 감쪽같이 속였대. 월급 받으면 다 친정에 보내고 몰래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친정 뒷바라지 했대. 어떻게 그런 철면피가 다 있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네.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친정을 왜 챙겨? 가정에 충실할 아내를 찾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누나들 속은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 의사보다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여자여야 했죠. 그 까다로운 조건 다 맞출 수 있는 여자가 있긴 할까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 고생시키느니 그냥 혼자 살자. 노총각으로 늙어도 남한테 못할 짓은 하지 말자.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도 기회가 오더라고요.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그 말이 맞았어요. 부끄럽지만 전 제대 후 복학하고 나서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를 치시고 누나들도 독립을 하려면 차라리 장가를 가라고 잔소리를 해서 정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전 몰래 집을 나와 고시원의 방을 얻어 들어갔죠. 방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칫솔 하나도 안 챙겨 나와서 살림도 없었고요. 아무리 집이 지긋지긋하다고 해도 25이 넘도록 편하게 살아온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세탁기 사용법 몰라 헤매야 했으니까요. 밥도 계속 사 먹으니 물리고 컵라면도 하루 이틀이지 집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침만 꼴딱꼴딱 삼키다 결국 고시원 냉장고에 손을 댔습니다. 업소용처럼 키 큰 냉장고에는 고시원 사람들이 자기 반찬을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전 참다 못해 냉장고를 열고 가장 안쪽으로 손을 뻗어 반찬통을 꺼냈죠. 뚜껑을 열자마자 팍 신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우스운 건 전 집에서 신 김치는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였죠. 늘 갓 담근 김치만 먹는 게 제 식성이었어요.
하지만 고시원에서 대충 먹고 살다 보니 신김치 냄새도 좋더라고요. 전 고개를 쳐박고 미친 듯이 김치를 퍼먹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보세요. 맛있어요? 네? 남의 김치 훔쳐먹는 맛이 그렇게 좋냐고요. 그거 내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쪽팔리는 일이었죠.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하필 제가 먹는 신김치 주인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 안 보여요? 냉장고 앞에 써 있잖아요. 남의 반찬에 손대지 맙시다. 보이죠?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어들고 싶었어요. 얼른 반창통 뚜껑을 닫아 그분에게 돌려주려고 했죠.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그냥 다 드세요. 그쪽 침 묻은 반찬 먹고 싶지도 않아요. 난 신김치 별로기도 하고. 그 여잔 저한테 반찬통을 다시 주더라고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 남은 컵라면에 밥을 싹싹 비웠고 그 사이 여자도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지 너무 먹적었죠. 보니까 근처 승무원 학원에 다니는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옷도 꼭 유니폼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하네요. 여자는 대답도 안 하고 새침하더라고요. 전 머쓱해서 설거지 깨끗하게 해서 물기까지 닦아주고는 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남의 김치 몰래 훔쳐먹다가 들키냐. 전 벽에 머리를 박았죠. 완전 체면 구기는 일이었으니까요. 졸지에 신김치 도둑이 되어버렸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일이 벌어졌죠. 우리 고시원은 4층, 5층이 고시원이었어요. 4층은 여자, 5층이 남자층이었고 남자층에 공용 주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비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올라갔더니 웬 남자가 엊그제 만났던 그 여자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대충 연락처를 달라는 얘기였는데 완전 날건달이었죠. 여자는 아무리 거절해도 남자가 안 떨어지니 무서운 눈치였고요. 전 당시 주변 복싱장을 다니고 있었죠. 그래봤자 초보였지만 그래도 복싱한다 그런 허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겁주는 그런 불안당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했어요. 둘째 누나, 넷째 누나가 그런 남자 때문에 곤욕을 치룬 적이 있어서 상황이 한눈에 파악되더라고요. 어이 형씨, 여자가 싫다는데 왜 이래요? 그만 가요, 네? 너 뭐야? 얘 애인이라도 되냐? 제3자는 꺼져. 알겠냐? 나 아예 사촌 오빠야. 그 손 당장 놔. 안 놔? 그래, 우리 사촌 오빠야. 오빠, 저 사람 이상해. 싫다는데 자꾸 만나자고 하고 연락처 달라잖아. 넌 빨리 내려가서 총무한테 알리고 경찰 불러. 이 자식아, 어디서 수작질이야. 여자한테 이러고 다니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 어쭈, 때리려고? 때려봐. 내세울 게 주먹밖에 없는 것 같은데 때려보라고. 그때였어요. 총무가 주방에 나타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사실 고수연 총무는 진짜 권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나이는 있으셔도 한자락하던 과거의 모습이 온몸에 흘러넘쳤죠. 근육질 몸에 험상 굳은 얼굴, 팔뚝 하나는 전체가 문신이었고요. 전 사실 총무님 믿고 큰 소리 친 거였습니다. 그 날건달은 총무님 기세에 눌려 우물쭈물하더니 그대로 내뺐어요. 알고 보니 어제 들어온 녀석이었고 오자마자 사고를 친 거였죠. 총무는 열받아서 당장 쫓아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신김치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게 됐죠. 여자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절 보더라고요. 그 이후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역시나 주방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 여자는 먹을 걸 그렇게 주더라고요. 빵, 음료수, 과일까지. 어느새 우리는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 앤 지방에서 올라왔고 항공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꿈이 외국 항공사에 들어가 전 세계를 누비는 거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여기에서 지내냐고요. 솔직히 말했죠. 홀어머니, 누나 다섯인 집 막내 아들인데 집이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고요.
독립할 거면 장가 가라는 잔소리를 듣고 가출한 거라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집이 있냐고, 그런 북적북적해서 심심하진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고 아버지랑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외동딸로 할머니 밑에서 컸대요. 그래서 친구 많은 집이 부러웠다고 하는데 제가 막 손을 내저었죠. 상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고. 오죽하면 내가 장가 들길 포기했겠냐고 했더니 또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무슨 시트콤 찍어? 오빠 은근히 말 재미있게 한다. 진짜 그런 이유로 장가 안 갈 거야? 보영이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미리 알려주는데 결혼하려면 아들 많은 집에 가. 알겠어? 그게 팔자 편할 거야. 난 노총각으로 사는 게 100번 나아.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냐. 우리 어머니랑 누나들이 얼마나 유난인데. 운명의 장난인지 제 얘기에 깔깔거리며 웃던 보현이는 그로부터 3년 뒤 저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제가 장가를 가고 신부가 보현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고시원에서 만나고 1년 뒤 전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보현이는 외항사 대신에 국내 항공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사귀기 시작했어요. 항공사 입사 후 만난 보현이는 제가 알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초년생 티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여성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승무원 생활로 세련미까지 더해져서 제가 완전히 반했죠. 바보처럼 말까지 버벅대고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현이는 그때 인기 최고였고 쫓아다니는 남자들도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보호자인 척 해줬어요. 사촌 오빠가 됐다가 친오빠도 됐다가 어느 날은 애인인 척도 했는데 하루는 보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기 애인 하면 안 되냐고 묻는데 와,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전 그랬죠. 연애만 하는 거면 오케이라고요. 대신 딱 2년만 사귀고 헤어지자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알지? 에이, 나 결혼 생각 없는 거. 우리 딱 2년만 사귀는 거다. 그래, 너무 잘 알아.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너무 행복하다. 사실 진짜 고백하고 싶었는데. 그랬어? 아이, 사실은 나도 너 좋아한 지 한참 됐어.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안 그런 척 하느라 혼났다, 야. 막상 사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물론 집에는 절대로 비밀로 했죠. 완전히 여자에는 관심 없는 척 연기를 철저히 했어요. 그러는 동안 전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애인 있는 친구들 하나둘 결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전 속마음을 숨기기 바빴죠. 보현이도 결혼 얘기는 절대로 안 꺼냈어요. 어느새 우린 사귄 지 2년이 다 됐고 약속한 대로 헤어져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보현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1년 뒤 유학을 떠날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귀자, 우리. 지금은 절대로 헤어지기 싫어. 1년 후에 나 유학 가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질 텐데 미리 그러지 말자. 유학 확실히 결정한 거야? 승무원 그만두고 다른 일 해보려고. 영국에 갈 거야. 어학원부터 다니면서 영어 더 공부하고 학교도 알아보려고. 1년을 더 만날 수 있다니 기쁘기도 하면서 우리 처지가 짠했어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미안하고 애가 탔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집에선 제가 연애하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이 연애 좀 하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꼼짝도 안 했어요. 당연히 엄청 시달렸지만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죠. 사귀는 사람 있다고 입을 여는 순간 행복은 끝이 날 걸 알았거든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한테 개명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개명을 왜 해요? 귀찮게 해. 너 이름 때문에 장가를 못 가는 거래잖아. 엄마가 여기 이름 받아왔으니까 한번 봐라. 아이, 싫어요. 이상한데 돈 쓰시네, 어머니. 싫은 게 어딨어? 너 장가 못 가서 대가 끊기면 난 조상님 얼굴 제대로 못 본다. 얘들아, 이제부터 동빈이라고 부르지 말고 지봉이라고 불러.
알았어, 엄마. 근데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지어왔네. 구지봉? 열매 이름이야 뭐야? 효엄 떨어져 이거사. 입 조심해. 얼마나 비싼 돈 주고 지어온 이름인데 어디서 입초사를 떨어? 어머니 성화에 저는 구지봉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됐습니다. 은행부터 통신사까지 바꿔야 할 게 많아서 귀찮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배꼽이 빠져라 웃었죠. 지봉? 구지봉? 너무 웃긴다, 진짜. 웃을 일 아니야. 오죽하면 내가 그 귀찮은 걸 참으면서 네 얘기를 안 꺼냈을까. 아마 말 나오는 즉시 당장 결혼하라고 하셨을걸. 그렇게 전 가족들의 잔소리를 한 귀로 흘리면서 버티고 버텼죠. 그러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일에 휴가를 내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글쎄 큰 조카한테 데이트 장면을 들킨 거였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보현이랑 손 꼭 붙잡고 팝콘을 사고 돌아섰는데 낯익은 얼굴이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큰 조카가 거기로 소풍을 왔더라고요. 전 용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면서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쪼르르 지 엄마한테 다 일러 바쳐서 당장 저는 취조를 당하게 됐어요. 누나들이 다 몰려와 어머니랑 합세해 잠을 안 재우면서 괴롭혔습니다. 그 여자는 뭐하는 애냐? 집안은 어떠냐? 하도 극성을 부려서 나중엔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말 안 한 거야. 난 이 집에서 자유가 없어? 누굴 사귀면 꼭 말해야 돼? 걔 사귄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집안 어떤지도 모르고 직업도 몰라. 아, 귀찮게 좀 하지 마. 지영이 걔는 왜 그렇게 입이 싸? 화내는 거 보니까 더 이상해. 지영이가 보니까 둘이 보통 사이 아니라던데?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는데 왜 거짓말이야? 오래 사귀었지? 깊은 사이 맞잖아. 엄마 아들 거짓말한다. 내가 보니까 딱 거짓말이네. 사람을 3박 4일 동안 괴롭히는데 나중에 저도 질려버려서 입을 열게 됐어요. 결혼은 절대로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나나 그 애 괴롭힐 생각 마라. 일단 그 말에 어머니는 기절초풍하셨고 누나들도 야단이었습니다. 보현이 승무원이고 1년 후에 유학 가서 우리 헤어지기로 했다. 누나들이랑 엄마가 이 야단인데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냐. 다들 꿈 깨시라 엄포를 놨어요. 이렇게 또 나 괴롭히면 그땐 진짜 집 나가서 원양어선 타버릴 거야. 지봉이 얘가 왜 이래? 아무래도 그 애 때문인 것 같다. 그 애가 결혼은 말고 연애만 하자드냐? 신우이 많다고? 아주 여우네. 너 걔한테 용돈 같은 것도 주니? 그 뭐냐, 명품 같은 것도 사다 바치는 거야? 아, 그런 애 아니라고요.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1년 후에 공부하러 떠날 거래. 아예 암튼 여기서 끝. 더 말할 것도 없고 누나들도 나 괴롭히지 마. 제가 아주 작심하고 엄포를 놔서 일단 분위기가 진정됐어요. 그 이후 전 집에서 입을 꾹 닫고 지냈습니다. 어머니랑 누나들도 제가 엄청 화를 내니까 눈치를 보는 척은 하더라고요. 거거에 고시원에 나가 1년 산 일도 있었고 이번에 원양 어선 타겠다니까 어머니가 누나들 입단속을 시킨 것 같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 저와 보현인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부딪혔죠. 유학 준비 거의 끝내고 헤어짐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엄청 어두운 얼굴로 나온 보영이가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떡하면 좋아. 상상도 못했어. 피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봐. 선명한 두 줄. 무서워서 산부인과는 못 가봤어. 왜 이렇게 늦지? 둘 다 그야말로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제대로 받았고 임신 4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현기증이 나는데 보현이는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2주 후면 떠날 예정으로 집, 학교, 항공권 모두 준비하고 이제 헤어질 일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임신이라니. 보현이는 계속 울고 저도 너무 당황했죠. 보현이를 따라 영국에 가야 하나 일단 이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따라가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려니 내키지 않았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고 미래가 보장된 데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보현이는 착해서 뱃속 아이를 포기할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결국 우린 결단을 내려야 했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요. 책임감 느껴지고 제 처지만 아니면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요는 못한다고 나랑 결혼하는 거 큰 결심 필요한 일인 거 알고 있다고 했죠. 보현이는 2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국 가고 싶은 것도 포기 못하겠고 제 곁에서 아기 지키고 싶은 마음도 크대요. 전 알겠다고 했고 우린 2주 뒤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보현이가 답을 주기로 했어요. 2주가 그렇게 길더라고요. 전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전 새벽같이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보현이는 아침 7시 비행기였고 우린 새벽 5시에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죠. 초조해 미칠 것만 같았어요. 만나기로 한 곳에서 보현이가 보였습니다. 뒷모습이 보이고 서 있었고 주변엔 짐이 하나도 없이 손가방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벌써 짐을 붙였나? 가기로 결정했구나. 저절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기도 보현이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린 가까워졌고 제가 보현이 이름을 불렀죠. 보현이를 전 애칭으로 산토끼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토끼야, 산토끼! 깜짝 놀라 절 돌아본 보현이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전 이별을 직감했고 말없이 두 팔을 벌렸어요. 꼭 안아주고 보내줄 생각이었거든요. 보현이는 한달음에 달려와 저한테 안겼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하자. 나랑 아기 오빠 옆에 있을래. 도저히 이렇게는 못 가겠어. 뭐? 보현아, 그게 정말이야?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나 유학 가는 거 포기한다고. 대신 우리 애기랑 나 행복하게 해줘야 돼. 당연하지. 당연하지, 보현아.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 저 아기 아빠 됐어요. 새벽 한산한 공항 안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전 아빠가 됐어요. 보현이를 집에 데려갈 날은 난리가 났죠. 식음을 전폐하고 다 죽어가던 아들이 대뜸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으니 어머니가 놀랄 수밖에요. 게다가 보현이 임신한 상태라고 했더니 어머니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전 그랬어요. 결혼할 생각 요만큼도 없었는데 보현이 만나서 마음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 임신한 애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죠. 일단 벌어진 상황이니 어머니와 누나들 처음엔 조심하더라고요. 물론 마음에 썩 드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 눈치는 챘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신으로 사는 거 포기하고 장가를 가겠다니 받아들여주는 눈치였어요. 보현이도 어른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많이들 수군댔을 거예요. 귀한 아들이라고 유난 떨더니 아들 장가 평범해도 못 미치게 보낸다고. 아내 쪽 하객 없는 거 보면서 뒷말들 했겠지만 저한텐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결혼을 하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고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오로지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다가 누나들까지 결혼식 이후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전 아내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역부족이었어요. 몰려오는 파도를 하나 피하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파도가 겹겹이 쌓이는 꼴이었어요. 어머닌 근본 없는 집에서 며느리를 들였다고 화를 자주 내셨습니다. 넌 어디서 그런 애랑 연애를 해? 지금 임신했으니 가만히 있는다만 애만 낳아봐라.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칠 거 투성이야.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니 뭘 배웠겠어? 그러지 마세요, 제발. 보현이 승무원 생활하면서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엄청 열심히 사네요. 집에도 가보면 먼지 한 톨 없어요. 낭비도 모르고요. 그런 애를 뭘 가르친다고 그러세요. 그럴 시간에 누나들 집에 나가봐요. 누나들도 살림 엉망이던데 어머니 괜히 그러셔.
너 벌써 네 안사람 편드니? 그나저나 꼭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누나들 전화도 빗발쳤어요. 생일을 왜 안 챙기냐? 임신은 혼자 하는 거냐? 저보고 아침은 꼭 얻어먹고 다녀라. 한마디씩만 해도 잔소리가 5번이니 환장할 지경이었죠. 전 그랬습니다. 나한테 잔소리할 시간에 매형들한테 잘하라고요. 싸우기도 싫고 말 섞기 귀찮아 과묵하던 제가 그러니까 누나들도 처음엔 적응을 못했습니다. 장가 가더니 변했다. 유별나게 군다고 하도 그래서 저도 맞받아 쳤어요. 누나들 태교한다고 유난 떨던 거 다 기억하고 있다고. 잘못하면 조카 얼굴 못 볼 줄 알아라. 총력을 다해 방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예정일이 이틀 지나 출산을 하게 됐죠. 딸이었고 우린 너무 기뻤어요. 꼬물거리는 신생아가 너무 예뻐 둘 다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조리원에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공주 눈동자가 꼭 보석 같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정말. 요 입 좀 봐. 왜 이렇게 귀여워. 핸드폰 사진첩 터질 것 같아. 벌써 우리 딸 사진 한 500장은 있을걸? 고마워 자기야. 하지만 조리원 밖에선 난리였습니다. 어머님 벌써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벼르고 계셨어요. 누나들은 또 자기들은 애 낳고 조리원 같은 데는 구경도 못했다면서 저희가 유난을 떤다고 하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날 누나들과 어머니가 순서대로 들이닥쳤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말실수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나도 할 말 해야겠다. 몸 추스르면서 둘째 준비해. 내가 아들 낳는 비법 다 전수해 줄 테니까 고지고대로 다 하고. 지봉이 귀한 아들이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우리 아기 이제 막 집에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 아들 닮아 귀티나게는 생겼구나. 그래봤자 딸인데 뭘. 난 간다. 벌써요? 아기 안아보시지도 않고요? 필요 없다. 그동안 너 임신 중이어서 내가 봐줬는데 집제사랑 행사부터 시누이들 생일 다 챙겨라.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알았어? 어디서 근본 없는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첫 번째부터 딸을 낳아? 애 낳았다고 유세 부리지 말고 내 아들 밥 잘 챙겨라. 듣는 제가 화가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생물학적으로 자식 성별은 남자한테서 비롯되는 건데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왜 막말을 하세요? 어머니가 가시고 누나들이 왔지만 아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못했어요. 너무 기막히고 황당해 울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안고 나와 누나들한테 진땀 빼며 말했어요. 아내가 많이 아프다고 앓으면서 헛소리까지 했다고 얼른 아기만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못되게 굴기로 작정을 했는지 누나들은 점심때 와서 중국 음식 시켜 먹더니 저녁까지 먹고 간다고 죽치고 있는 걸 제가 간신히 쫓아냈어요. 그 이후 아내는 시련을 겪게 됐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며느리를 잡았고 누나들도 기다렸다는 듯 하나부터 10까지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살림부터 자식 키우는 거, 내조하는 문제까지 아내에게 종일토록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누나들과 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서 저한테 음성 파일로 보냈더라고요. 저도 못 들어줄 정도였어요.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 방법까지 이렇게 해라 훈수를 두는데 저도 모르게 누나들 미쳤다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전화번호를 바꾼 것도 정말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내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결국 전화 없앤다고 하고 연락을 끊더라고요. 전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들이랑 싸우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어머니는 계속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를 하셨고 한 번은 아들을 셋 낳은 여자가 입던 속옷을 눈앞에서 입으라고 우기셨어요.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대들었죠. 그만 좀 하세요. 성별을 어떻게 정해서 낳아요? 둘째가 딸이면 또 아들 낳으라고 똑같이 이러실 거예요? 당연하지.
넌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그만한 각오도 안 했니? 홀아버지 밑에서 컸다더니 티가 이렇게 나는구나. 너 우리 집 우습게 보지 마라. 크는 동안 막 자랐다고 결혼해서도 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고. 어머니 제발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내는 출산 후 내내 눈물바람을 했어요. 결국 아내는 어머니, 누나들을 당분간 보지 않겠다 선언하고 모든 걸 저한테 맡겼습니다. 1년 후엔 정신과 다니면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당연히 부부싸움도 잦아졌죠. 원망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겠지만 저도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제 입에서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다. 누나들 잔소리 하루 이틀이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 결혼 전에 제가 예상한 일들이었습니다. 애기 돌 지나고 부부 사이 엉망되면서 그제야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서 연애하고 결혼한 제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죠. 아내는 1년쯤 누나들과 어머니를 보지 않다가 다시 억지로 만나고 또 상처받고 만나지 않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을 반복하게 됐어요. 어머니와 누나들은 그래도 막무가내였죠. 늘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이 먼저였고 아픈 아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딸 정민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어요. 부부 사이의 결혼 전의 애틋함, 연애할 때의 사랑하던 감정은 없어진 지 오래였죠. 이혼 위기도 서너 번 있었지만 힘든 결혼 생활, 딸을 보면서 간신히 이어오고 있었어요. 아내와 전 어머니 성화에 임신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정민이 이후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 딸 정민이를 본체만치 하셨고 아내는 변함없는 그 무정함에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정민이한테 이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어? 중학교 입학한 거 알긴 아셔? 여전히 어머니는 당신이 1순위야. 우리 정민이 딸이라고 손주 취급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나 죽어도 이 억울함, 원통함 못 잊을 것 같아. 나는 무시당해도 내 새끼 무시당하는 걸 어떻게 참아. 그만 좀 해. 아직도 어머니 몰라? 나도 지긋지긋하다. 완전히 당신한테 속았어. 영국 가는 거 포기하고 공항에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뭘 했어? 나랑 애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약속 못 지켰지? 이게 행복이야 어디? 그만 좀 하라고. 나도 최선을 다했어. 지난 일은 좀 잊어라.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병 걸려. 뭐? 당신 말 다 했어? 그날의 말다툼 이후로 아내는 저에게 1년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또다시 집에 찾아와 왜 한 집안의 대를 끊어놓냐고 막말을 하셨고 중학생인 정민이가 대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태어난 게 할머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아들 아니라 서운하다는 소리, 나 때문에 대가 끊겼다는 소리 수십만 번 들었어요. 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 말하는 꼬락서니 보게. 그러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 네 엄마가 그러라고 시키디? 나한텐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아빠가 그렇게 아까우면 할머니가 계속 데리고 살지 왜 결혼 허락했어요? 할머니 진짜 미워. 너 같은 애 필요 없다. 앞으로 할머니 볼 생각 하지도 말어. 이 일로 누나들도 아내와 딸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버릇 없이 굴었다고요. 한마디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죠. 아내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딸만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 별거인지 이혼인지 네가 원하는 걸 확실히 하라고 맞섰어요. 아내는 위경련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정민이도 자퇴하겠다 선언하고는 저를 외면하고 아내 옆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제 가정은 박살이 나버렸어요.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무조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삭삭 빌라고 하더라고요. 텅빈이 너 20살 했던 말 기억나? 지구 반대편으로 가버리고 싶댔잖아. 지긋지긋하다고. 너 하는 거 보니까 곧 이혼당하게 생겼다. 무조건 빌어 이 자식아. 싹싹 빌라고. 얼이 빠져 있으니까 친구가 제 등짝을 엄청 세게 때리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차라리 고아가 낫겠다는 생각, 감히 입 밖에는 안 꺼냈어도 그런 심정까지 가질 정도로 괴로웠죠. 전 고민 끝에 식음을 전폐한 아내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 당신이랑 정민이 없이 못 산다고요. 우리 다 정리하고 멀리 가자. 멀리 지방에 가서 살다가 이민 준비하자. 당신이랑 정민이 가고 싶다는 나라 있잖아. 거기로 가자. 내가 다 잘못했어, 여보. 그동안 하는 거, 당신 편 못 들어준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제발 뭐 좀 먹자. 정민이도 매일 울기만 해. 자퇴하고 학교도 안 가겠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미안해, 여보. 아내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 청을 들어준다고 했고, 우리 세 가족은 아무도 모르게 이사부터 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구도 그대로 두고 옷가지랑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서 야반 도주하듯 지방으로 튀었죠. 막상 실천하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우릴 모르는 낯선 곳에서 새 출발했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여전히 저한테 냉랭했죠. 저도 서운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정민아, 아빠랑 배드민턴 치러 가자. 하지만 딸 방에선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죠. 공부하나? 여보, 우리 산책 갈까? 아내는 말도 없이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10년 내내 차가웠어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할 정도였죠. 이민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잠깐 외국에 나가 있다가 결국 일자리가 문제가 돼서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가진 자격증이 거기선 하나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다시 돌아왔죠. 물론 아내와 딸은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처음엔 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양보하지 않았죠. 기러기 아빠들 행복한 건 못 봤다. 여기서 가난하게 사느니 한국에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왔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전 일에 몰두했습니다. 연봉은 점점 올라갔고 업계에서 입지를 탄탄히 굳혔죠. 나중엔 사업을 크게 벌여 목돈도 여러 번 만들어줬고요. 엄청 큰 집에 살면서 아내와 딸,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집에 오면 아내와 딸은 환하게 웃다가도 정색을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여보, 정민아, 나도 같이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사춘기 딸은 절 외면했고 아내에게선 쌀쌀한 표정만 볼 수 있었죠. 외로웠던 전 점점 일 중독자가 되어갔습니다.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일에 몰두하다 어느 날 새벽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렴풋하게 흐려가는 의식 속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렇게 전 의식을 잃어갔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말로 일주일 넘게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큰 누나 보여? 내 목소리 들려? 여기 누나들 다 있어. 엄마 울고 계시잖아. 막내야, 막둥아.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꿈이지? 당신들이 여기 왜 있어? 왜? 전 충격 속에 손을 뻗어 호우적거렸습니다. 꿈이라면 깨야 했고 아내나 딸이 제 손을 잡아줬으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아주 가깝게 들려왔죠. 아들아, 엄마 여기 있다. 엄마가 손잡아 줄게. 고개 좀 돌려봐, 이 녀석아. 왜 왔어?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고. 정민이랑 정민 엄마 어디 있어? 또 심한 말 한 거야? 당장 그 둘 데리고 와. 다 나가고 정민 엄마 데리고 오라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머니와 누나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 소리조차 듣기 싫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나 팔뚝에 꽂힌 수액 주사를 빼서 내팽개쳤어요.
왜들 이러냐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와서 회방 놓냐고. 누나들과 어머니의 등을 떠밀어 병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곁에 있던 의료진들이 절 말렸지만 제 힘이 더 셌어요. 나가라고, 정민이 오기 전에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그들을 내쫓았더니 어머니와 누나들은 더 버티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지고 심각해지더라고요. 10년 동안 세 가족이 조용히 살았는데 이제 또 시작인가 싶어 괴로웠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아이씨, 왜 이래?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선생님. 주변 물건들이 흐릿해지면서 전 또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땐 지옥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넷째 누나가 아내와 딸을 보여주겠다며 절 어디로 데려갔죠. 그곳은 납골 땅이었고 믿기 어렵게도 작은 함 안엔 아내와 정민이의 유골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사진과 함께요. 전 다시 꿈을 꾸나 했습니다. 꿈이라면 지독한 악몽이다. 왜 깨지 않는 거지? 생각하며 흐느꼈어요. 그때 둘째 누나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동빈아, 잘 들어. 10년 전에 정민 엄마랑 정민이 교통사고로 세상 뜬 거 기억 안 나? 두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 모르겠어? 무슨 소리 하냐고 전 둘째 누나를 뿌리치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10년 동안 그 큰 집에서 혼자 살았잖아. 올케랑 정민인 10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너 혼자 새 식구 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던 거라고. 너 병들었어. 모르겠어?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내와 딸은 10년 전 다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한밤중 빗길 교통사고였고 저만 간신히 살아남은 거였어요. 이런 불행이 또 있을까요? 뉴스에도 날 만큼 큰 사고였고 저 역시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죠. 의식을 찾은 후에는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장례도 끝나 아내와 정민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납골 땅에 안치되어 있었죠.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보, 정민아, 안 돼. 돌아와. 아니야. 전 바닥을 기며 절규하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전 아내와 딸이 살아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거였어요. 쓰러진 뒤 병원에서 회복하며 약을 먹게 됐고 그제야 모든 걸 떠올리게 됐고요.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떠오르며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사고는 빗길 속에 역주행하던 트럭과 부딪히며 벌어졌습니다. 비명과 울음소리, 차가 부셔지는 소리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 사이 아내와 딸은 제 곁을 영원히 떠났네요. 고작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딸 정민이를 떠올리면 어린 생명이 아까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놓친 것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요. 충격을 이기지 못한 전 조현병을 얻었고 망상송의 세계에서 가족과 함께 10년을 살아온 거였죠. 함께 살려고 얻어놓았던 지방의 큰 집에서 혼자 폐인처럼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외국에 함께 나갔다 왔다고 여기면서요.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아내와 딸은 저한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딸도 그 긴 세월 동안 늘 같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시간은 멈춰 있었던 거였죠. 1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누나들이 할 말 있어, 동빈아. 이렇게 무릎 꿇을게. 엄마도 오세요. 납골 땅에서 누나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저한테 잘못했다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누나들과 어머니는 10년간 이 납골 땅을 찾으며 용서를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명복을 빌며 제 아내와 딸을 기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했다고 했어요. 특히 막내 누나는 건강까지 해칠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회복을 했대요. 어머니 역시 며느리와 손녀의 죽음, 저의 무너진 모습을 보시며 크게 후회하셨고요. 모든 사실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랑 애미, 정민이 셋이 잘 살게 놔뒀어야 했는데 엄마가 잘못했다. 하늘이 원망스러워 내가 대신 저승 가겠다고 멀쩡하게 잘 살던 애들 돌려달라고 수도 없이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구나. 동빈아, 엄마가 이렇게 빌게. 제발 정신 차려다오.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데요? 이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요? 왜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냥 쓰러져 죽게 놔두지. 보고 싶어 가슴이 쓰리다 못해 타는 것 같아요. 내 병 차라리 낫지 않는 게 나아요. 아프면 정민이랑 애엄마 볼 수 있으니까요. 누나들도 이러지 마. 이런다고 뭐가 나아져? 전 그 자리에서 혀를 아프게 깨물었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애엄마와 딸 곁에 갈 수 있다면 원이 없을 것 같았죠. 누나들과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치며 매달렸습니다. 전 정신을 잃었고 다시 병원에서 눈을 떴죠. 그땐 친한 친구가 제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몰랐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내의 딸과 함께라는 망상 속에 살았을 때 어머니와 누나들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별짓을 다 해봐도 제 정신으로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친구한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어려서부터 중마고우였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했던 고민들과 속마음을 알고 있어 다 얘기했대요. 집에서 떠나고 싶어 했던 제 마음, 결혼을 포기했었던 이유, 속속들이 전했나 보더라고요. 하루에 끝날 얘기도 아니어서 제 가족들과 몇 번을 만났고 납골당에도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동빈아, 네 처지 심경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렇지만 이거 하나 알아줘라. 누나들이랑 어머니 얘기 듣고 많이 놀라셨어. 많이 우셨고 많이 아파하시면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시더라고. 어머니 10년 사이 많이 늙으셨어. 막내 누나 건강도 많이 상했잖아. 힘들겠지만 이제라도 용서를 해보는 거 어떨까? 아주 조금씩이라도 말이야. 전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혼자서 버텨보겠다고 했어요. 약도 잘 먹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내와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전 병원에서 혼자 퇴원하면서 마트에 들렀어요. 생전에 아내가 좋아하던 맥주랑 딸이 즐겨 먹던 간식들도 샀죠.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외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땀이 났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아내와 정민이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환상이라도 좋으니 다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정 눈을 꼭 감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우리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정민이도 나와봐. 아빠가 과자 사왔다. 종류별로 사왔으니까 골라 먹어. 삐그덕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서 눈을 떠봤더니 거실에 아내와 정민이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고 곧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아내가 맥주 한 캔을 따더니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정민이는 과자 한 봉지를 열더니 하나를 제 입에 쏙 넣어주더라고요. 환상인 걸 알면서도 전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소중했어요. 아빠, 맛있어? 딸이 주니까 더 맛있지? 최고로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야. 암튼 딸 바보라니까. 우와, 이 집 치킨 잘하네. 당신 닭다리 하나 잡고 뜯어. 정민이 너 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닭다리 양보해라. 아내와 딸이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전 그들을 양팔로 안았습니다. 아내는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미역국 냄새 안 나냐고. 오늘 당신 생일인 거 잊었냐고요. 다른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아내의 눈을 봤어요. 초롱초롱 빛나는 아내의 눈동자가 너무 예뻤습니다. 전 너무 슬퍼 오열하면서도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무슨 말인데? 어서 해봐, 여보. 고마워, 여보. 당신도 많이 힘들었지? 나 위한다고 노력 많이 했던 거 잘 알고 있어. 수고 많았어, 정민 아빠. 내 인생에서 남편은 오직 당신 한 사람뿐이야. 아빠, 왜 그렇게 울어? 눈물 콧물 범벅이네. 우리 아빠 은근 마음 약하다니까. 아빠 사랑해. 아빠 딸 정민이 잊으면 안 돼. 정민아, 여보, 가지마. 가면 안 돼.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전 혼자였어요. 불도 켜지 않은 큰 집, 쓸쓸한 정막 속에서 전 혼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딸과 아내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차가워도 좋으니, 아까처럼 웃지 않아도 좋으니 제 망상이 계속됐으면 했습니다. 전 간절한 심정으로 다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 혼자였죠. 정민아, 여보, 잘 가. 거기서 아무 근심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걱정은 하지 마. 사랑해, 영원히. 그렇게 아프도록 눈물을 쏟고 난 뒤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아내도 딸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전 약을 꾸준히 먹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방황하며 지내던 크고 썰렁한 집은 정리했고요. 작고 깨끗한 아파트를 구해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지내고 있죠. 여전히 전 아내와 딸이 그립습니다. 봄이 되면 봄이라서, 여름이면 휴가를 갔던 추억이 떠올라 계절마다 울고 웃네요. 밖에서 들리는 어린아이 웃음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밖을 내다보곤 합니다. 제 한없는 그리움은 시간만이 해결해 줄 것 같네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떤 소중한 이들이 있나요? 후회 없이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